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과학세포를 되살리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물리를 속성으로 배워봤는데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도 이렇게 진도를 빼지 않는데 저희가 정말 광속으로 불변하는 빛의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많죠? 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잘 돼서 시즌2 가면은 자세히 할게요. 네, 오늘 원자를 기점으로 물리학에서 한번 화학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화학의 뜻 혹시 아시나요? 한자로 될 화자.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데서 착안한 번역어인 거죠. 영어로는 chemistry인데요. 이 단어는 연금술을 뜻하는 알케미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집니다. 굴러다니는 흔한 금속들 가지고 귀한 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갖은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연금술이죠. 물론 실제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것저것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연금술은 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연금술과 관련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또 굉장히 산업이랑 밀접한 게 화학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화학 제품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학을 좀 공부하면 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1년 뒤 지구 문명이 모조리 파괴되고 그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모든 문명과 지식들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남길 것 같아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멈추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천체 움직임이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좀 유명한, 조금은 아니고 정말 많이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통상 인만이 형님이라 불리는 분인데 현대 물리학에서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천재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한마디는 바로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뼛속까지 과학자죠. 저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했죠, 일부러. 이분은 굉장히 미시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과학에서 원자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을 이루는 것,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뭘까? 이건 오랫동안 과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도 많이 밝혀졌지만 그전까지 원자는 오랫동안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원자,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원자도 있고요, 원소도 있고요, 전자, 중성자, 양성자, 분자 이런 단어들을 정말 들어보셨을 텐데 복잡하고 구분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개념 이 자리에서 싹 잡아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나누다 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알갱이, 원자에 도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원자라는 말은 영어로 아톰인데요. 아톰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토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는데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쟁쟁한 철학자들이 주장한 사원소설, 세상 만물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원자의 개념이 다시 등장한 건 그로부터 무려 2000년이 지난 후입니다. 19세기 초에 존 돌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는
모든 물질이 더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과거와 달리 그냥 뇌피셜은 아니었어요. 돌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데모크리토스 이후로 2000년 동안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선분비의 법칙 같은 과학적 법칙들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칙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려면 셀 수 있는 원자의 개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율을 맞춘다던가 뭔가 이렇게 보존이 된다던가 이거는 하나하나 카운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네. 와 좋다. 이걸 하려면 셀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턴은 만물이 역시나 셀 수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공같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작은 거니까 작아지면 엄청나게 작은 공 모양이 되겠지 그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원자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이 100년 정도 쭉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는 실험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공관 안에 특정한 금속으로 음극, 양극을 두고요.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빔이 쭉 나갑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금속 안에 있을 무언가가 전압을 세게 걸어주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음극선입니다. 음극에서 나오니까 음극선이구나 라고 심플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 과학자들은 대부분 음극선을 그냥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톰슨은 음극선을 그냥 광선이 아니라 입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모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게 톰슨은 새로운 관점으로 음극선을 연구하다가 음극선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우선 어떤 금속으로 실험해도 결과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음극선은 기본적으로 직진을 하는데요. 경로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대면요. 플러스 극 쪽으로 휩니다. 다시 말하면 음극선이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죠. 또 음극선의 경로에 바람개비를 두면요.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게 질량이 없다면 바람개비가 돌아갈 일이 없겠죠. 음극선에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속에서 뭔가 음극선 형태로 나왔다. 그런데 그 무언가는 음전하를 띠고요. 질량을 가졌다. 굉장히 가볍겠지만요. 이렇게 됩니다. 음전하를 띤 굉장히 작고 가벼운 입자. 뭘까요? 저랑 이미 4번에 걸쳐서 물리학을 함께 하신 분들, 물리학으로부터 생존하신 분들 아마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톰슨이 발견한 그 입자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극선이 사실은 곧 전자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전자라는 이름을 아직 안 붙였던 거죠. 그런데 음극선의 성질을 정리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음극선은 음전하를 띤 작은 입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네가 원래 들어있던 금속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전기적 중성이면 전기적 중성이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톰슨은 원자가 아마 단단한 공 모양이 아닐 것이다. 왜냐? 음전하만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띤 푸딩 같은 형태의 작은 질량을 가진 음전하의 전자가 건포도처럼 콕콕 박힌 그런 형태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원자 전체는 중성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 푸딩에 건포도 박혀 있으니까 건포도만 나온 거예요. 보통 과학이 어떤 논리나 사실로만 이루어진 냉철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설이나 이론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과학에는 정말 기발하고 새로운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작은 입자를 찾아내겠다고 실험을 설계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대단한데 그게 또 결과로 이어지니까 더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톰슨의 원자 모형, 푸딩에 건포도 전자가 꽂혀있는 그 모형, 이게 불과 10년 만에 새로운 모형으로 세대 교체가 됩니다. 톰슨의 제자가 톰슨의 원자 모형을 갈아치운 건데요. 그 제자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어니스트 러더퍼드입니다. 정직한 러더퍼드. 러더퍼드가 한 실험도 너무 대단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휴지 조각에 대포를 쐈는데 튕겨나온 것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 사실 휴지 조각에 대포를 쏘면 튕겨나오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충격을 안겨준 실험이었죠. 실험을 설명드리면 알파 입자라는 입자를 금박에 쏩니다. 알파 입자는 전자의 한 7,000배 정도 되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대포죠, 대포. 네. 만약 톰슨이 생각한 대로 원자가 양전하를 띤 푸딩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있는 모양으로 생겼다면 알파 입자를 쐈을 때 대포가 나가니까 그냥 직진으로 금박을 통과할 거라고 가정을 하죠. 즉, 대포가 푸딩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그냥 통과를 했어요. 했는데 뭐가 문제냐? 뜻밖에도 금박을 통과하지 않고 튕겨나오는 입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90도 큰 각도로 휘어서 튕겨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러더퍼드는 원자 안의 아주 작은 영역에 원자의 질량 대부분이 몰려있는 뭔가 작고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원자 핵입니다. 러더퍼드가 탄생시킨 원자 모형은 여러분도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푸딩의 건포도가 아니라 양전하를 띤 원자 핵이 중심에 딱 있고요. 그 주위를 음전하를 띤 전자가 도는 모형입니다. 나머지는 빈 공간이고요. 그런데 이 원자 모형도 최종이 아닙니다.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 러더퍼드가 스승인 톰슨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처럼 러더퍼드의 제자인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 모형을 또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설명충 닐스 보어, 양자역학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낯익으시죠. 보어는 원자 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자가 원형의 궤도 위에서 움직인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론상으로 특정한 전자의 궤도를 가정한 거죠. 마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전자가 원자 핵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얘네가 돌고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럴싸하죠. 이 전자의 궤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전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해도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궤도를 알려면 얘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이 전자를 측정하는데 파동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얘 위치를 재려고 촘촘한 파동을 쏘면 어떻게 되냐? 전자가 이제 움직여버려요. 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측정하려고 하면 이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운동량의 오차가 늘어나요. 근데 또 그럼 어떻게 안 움직이게 좀 널널하게 쓰자. 널널한 파동을 쓰면은 위치 오차가 늘어나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오차 이내로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위치와 운동량, 언제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주장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당시에 측정 기술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이 단순히 측정 기술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측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게 바로 과학인 거죠. 보어도 하이젠베르크랑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원자 모형은 이른바 구름 모형입니다. 달라졌죠. 원자핵 주변에 정확히 전자가 어디 있는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전자가 있을 확률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불확실하다는 거야. 불확실하니까 그냥 확률을 무수한 점으로 표현해 찍어보면은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는 이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때나 지금이나 원자는 딱히 달라진 게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하려는 과학의 노력이 이런 원자 모형의 변화로 드러나고 우리를 과거에서 현재로 이끌고 있는 거죠. 원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원자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바뀐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단지 학교에서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한 과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뜻깊은 여정, 세상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소는 원자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데요. 원자가 물리적인 원자 입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라면 원소는 원자의 화학적인 특성을 감안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바구니에 5개의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치면 사과 원자가 5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과 원소 5개가 있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소는 실제 입자가 아니라 개념이라서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구니에 사과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자는 뭐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 물질의 성질 있잖아요.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H2O 기억나시나요? H2O가 뭐죠? 물이죠. H2O는 물 분자입니다. H는 수소 원자고요. O는 산소 원자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합쳐지면서 물의 특성을 갖는 물 분자 1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특성 있잖아요. 투명하고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고 뭐 라면을 끓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원자 단위에선 없습니다. 수소로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까? 산소로 끓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분자가 돼야, 물 분자가 돼야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산소 분자는 뭘까요? O2입니다. O2.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산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산소의 성질을 띤 산소 분자 1개가 되는 겁니다.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배우는 개념입니다. 또 유명한 원소 기호들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Mg, 뭐죠? 마그네슘. Ca, 뭐죠? 칼슘. Gn, 뭐죠? 아연. 자, 본의 아니게 영양제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주기율표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생생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립의 부흥탄 질산플레 아시죠? 그런데 원소 외우느라 바빠가지고 정작 주기율표가 뭔지는 제대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외우라니까 외운 거야. 주기율표가 뭐고 왜 생겼는지 이번에는 원소, 원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기율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너무 익숙하시죠? 이과 출신이면 더 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물질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합쳐져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과연 세상엔 원자가 몇 종류나 있을까? 이 118개의 원소 중에서 92번 우라늄까지는 자연계에서 발견한 원소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표에 정리가 돼 있죠. 주기율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1869년에 러시아의 과학자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원소를 표로 정리하는 기본 틀을 만듭니다. 야,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원소를 깔끔하게 정리만 한 건데 놀랍게도 주기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를 좀 더 말씀드리면 멘델레예프는 어릴 때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화학과 교수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밤새 카드 게임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비몽사몽 강의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에게 카드 게임을 제안합니다. 종이로 만든 카드에 원소의 성질과 질량을 적어놓고 학생들한테 규칙성을 찾아서 한번 배열해 보라고 주문을 한 거죠. 카드 게임에 자신 있던 학생들이 카드 배열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멘델레예프도 답을 모르고 시킨 거예요. 교수님도 학생도 답을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멘델레예프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고민했던 원소의 규칙성이 반영된 주기율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기본 틀이 돼요. 얼마나 주기율표에 몰입을 했다면, 그 주기적인 특성에 몰입을 했다면 꿈에까지 나왔겠습니까? 꿈에 뭐가 나와서 와, 꿈이 나에게 알려주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에 뭐가 나올 만큼 내가 현실에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꿈에 등장할 정도로 노력한 멘델레예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멘델레예프가 원소 질량으로 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서 벗어난 것들이 간간히 나오는 게 좀 애매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멘델레예프가 연구하던 때는 세상에 알려진 원소의 개수가 60개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하는데 전체 카드가 아니라 분실된 카드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카드가 거의 절반 가까이 분실된 상태에서 카드 게임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비워놓은 칸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멘델레예프가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거는 빈 칸을 만들어 놨어요. 억지로 이걸 채우지 않고 빈 칸에 들어올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미리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 빈 칸은 지금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요 칸에 들어올 원소는 이런 특성을 가질 것이다. 야,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 실제로 그렇게 발견된 원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저마늄입니다. 아마 저마늄이라는 이름은 좀 낯설어도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친근하실 거예요. 팔찌 아시죠? 말 아끼겠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에 과학 교과서에 있던 용어들이 요새 제법 바뀌었습니다. 야, 사실 저도 이거 너무 몰라요. 왜냐면은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라 익숙해져 있거든요. 2005년에 기존의 독일식이나 일본식으로 명명됐던 교과서 용어들을 미국식으로 교체해서 그런데요. 야,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 대표적인 게
요오드, 이젠 아이오딘이라고 표기합니다. 또 부탄가스, 메탄가스 할 때 이 부탄, 메탄도 이제는 뷰테인, 메테인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이름이 귀여워졌죠? 더 많은 것들은 검색해 보시면 또 재미있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와서 멘델리예프가 만든 주기율표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영국의 헨리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보완합니다. 모즐리는 원자의 질량이 아니라 원자의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표를 정리합니다.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핵도 사실은 그냥 둥그런 공 모양이 아닙니다. 쉽게 도식화를 하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달라붙은 형태입니다. 아까 원자핵은 양전하를 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원자핵이 양전하를 띄게끔 하는 입자를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를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늘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의 질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소를 예를 들면요. 수소는 중성자도 없이 양성자 하나로 원자핵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멘델리예프 주기율표상 1번이었습니다. 모즐리 기준으로 해도 양성자 개수가 하나라서 1번입니다. 참고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가 얼마나 가볍냐면요. 너무 가벼워서 지구 중력에 매여 있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원자 번호 2번인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륨 풍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4분의 3은 수소고요. 나머지 4분의 1이 헬륨입니다. 그럼 이제 모즐리가 기여한 현대 주기율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수소, 양성자 1개, 2번 헬륨, 양성자 2개, 3번 리튬, 양성자 수 3개 이런 식으로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번호가 정해집니다. 또 보시면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요. 가로줄이 7개고요. 세로줄이 18개가 있죠. 가로줄을 주기율표 할 때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 그런데 표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하죠. 굳이 줄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줄인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은 원소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전자 껍질이 뭐냐면 원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이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 수소랑 헬륨을 예로 들면 전자 껍질이 1개고요. 두 번째 줄 리튬이랑 네온을 또 예로 들면 전자 껍질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세로 줄인 족의 기준은 뭐냐? 원자의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다른 원자랑 화학 반응을 할 때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거든요.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원소끼리 세로줄에 모아놓은 겁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기도 하고 예외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원자가 전자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원자랑 원자가 만나면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먼저 만나기 때문에 바깥쪽 전자 껍질에 속한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겁니다. 족이라는 이름도 보통 동족, 같은 족에 속한다 할 때처럼 서로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주기율표를 자세히 보시면 또 특징이 있어요. 색이 들어가 있죠. 제일 많은 색부터 보시면 거의 80%를 차지하는 원소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과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 원소들은요, 바로 금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80%가 금속 원소예요. 야, 많죠, 금속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색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제일 적은 건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 원소입니다. 금속, 비금속보다
준금속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규소나 저마늄 같이 반도체에 쓰이는 원소가 대표적입니다. 또 보시면 금속 원소가 왼쪽에 모여 있고 중금속, 비금속이 또 오른쪽에 모여 있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세로로 모아놨다는 게 아마 색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자 그리고 주기율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연 상태 세상을 인간의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규칙성을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예외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주기율표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건 그동안 쌓여온 지식 중에서 제일 최근의 지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결말이 열려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결말이 또 다가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새로운 결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복 시청하세요. 계속 보다 보면 보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화학 두 번째 시간, 원소와 원소의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